북핵 위기에 이제 진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각판 씨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큰 씨름, 상씨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인끼리 맞이 싸우는 그 상씨름은 바둑판의 주인인 우리나라와 그 북한에 이제 분단되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터지는 씨름이잖아요. 소사님 이 상씨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총각판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렇게 소련은 일본의 어떤 선전포고를 합니다. 끝나기 무렵. 포고를 하면서 이 한반도에 어떤 진주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다급해졌죠. 그 소련과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 당시에는 패권주의의 어떤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소련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이 분할 점령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북은 소련이 또 그 이남은 미국이 이렇게 9월 9일 날 38선의 이제 이남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상진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은 동양 모습이요 미국은 서양 모습이니라. 장차 일본이 나가고 서양이 들어오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일본이 물러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소련과 미국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패권 다툼을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었죠. 그 스탈린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6.25 전쟁 6월 25일 날 태풍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초반전인 상실험 초반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핵무기였다는데요. 무슨 소린가요? 그래서 뭐 명확히 얘기하면 이제 에치스 라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과 함께 소련이 이제 핵무기가 완성되면서 이렇게 돼요.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책에 보면은 그 스탈린하고 김일성의 밀담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면 남쪽으로 진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스탈린이 말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김일성은 지금의 김정은 나이벌이어서 혈기방장하고 뭐든 사고 칠 있으니까 중국하고도 상의하고 좀 신중하라고 하는데 좀 있다가 철저한 전쟁 준비 필수라고 얘기하면서 허락을 해줘요. 근데 허락하게 된 사연이 그 1949년 8월 29일 날 그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 이게 실험장에서 핵무기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제 대적할 만한 자신도 이제 무기가 생기니까 이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 번째 상실험판의 5선이기에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일단은 이제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이제 전개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의 어떤 기습 공격으로 이제 남침을 하니까 이제 유엔군 이론으로서 이제 한반도를 공산화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유엔이 참전을 했었는데 이제 중공군이 일사후퇴를 만든 이 중공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지역과 그 당시에 이제 중공군이었죠. 그 다음에 구소련을 이 핵무기로 공격하는 이 작전명이 있습니다. 허디슨 하버라고 하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 핵무기 사용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옷을 벗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이런 핵 사용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냉전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냉전의 질서가 형성된 것에는 핵무기가 일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역사를 좀 맥락을 보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양극 체제는 부식하거나 폭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고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그랬고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이렇게 대립하는 쪽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끝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양극 체제로 가잖아요. 그 양극의 주인공만 약간 바뀌는 양상이고 그거를 이제 좀 전문가들은 크리스탈볼 이펙트라고 수정구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보는 수정구가 있다고 보시면 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뭐 오스트리아나 뭐 이런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1918년에 그 왕정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를 봤다면 결과가 그렇다는 걸 봤다면 전쟁을 하겠냐는 얘기죠. 교통사고가 날 걸 봤다면 운전대를 잡았겠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핵무기로
일본이 그렇게 참혹하게 망하는 걸 45년에 본 상태로 우리가 핵무기를 각각 보유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잘못 쓰면 이거 너 죽고 나 죽고 다 끝난다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을 억눌러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핵의 이면을 또 볼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전쟁도 하지만 또 전쟁을 누를 수 있는 하나의 이면성을 또 보게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전쟁을 억제하면서도 또 이것 때문에 뇌관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생전에 이제 김일성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침용 땅굴 하나가 뭐 핵무기 10개보다 낫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핵무기는 위협용이라는 거야. 겁만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타격하는 건 땅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겁주기 위해서 지니고 있는 그래서 사실 병법에서 결론은 싸우기 전에 그냥 제압하는 게 가장 궁극의 병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이 핵이 모두 터지면 지구가 뭐 몇 번 뭐 무너지고도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 핵이 위험한 무기라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상제님의 가장 중요한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그 2편 17장을 보시면 선처는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수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이를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상극의 원한의 그 무지막지함을 느끼는데 그 화액을 막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불 작전으로 산불을 막기 위해서 큰 화액인 핵무기는 묻어버리고 작은 화로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소소한 전쟁들이 터지는데 지금 우리는 뭐 협정 얘기하셨지만 축구로 치면 전반전 끝내고 지금 하프타임인데 후반전 안 할 거냐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축구가 크게 터지면 화가 큰데 이거를 그 큰 화학 기운을 쪽쪽 그렇죠. 좀 빼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네네. 그러니까 무용적인 화라고 하면은 선천의 상극의 운인 것이고 그다음에 유형적인 그런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상무기, 지금 말하고 있는 핵무기 같은 것이 유형적인 화인 것이죠. 그거를 상제님께서 묻어버리시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짜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핵을 묻는 것을 이제 우리 증산도 용어에서는 상대님 말씀으로는 화둔도수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뭐 우리 한민족 가운데 전쟁을 원하는 사람, 또 세계 어느 누구도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또 그 경제랄지 또 어떤 우리의 갖고는 일터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무형적인 이 선천의 상극의 운과 유형적인 이런 화둔도수, 핵무기랄지 또는 이제 살상 무기들을 이 묻는 그런 자체를 상제님께서는 화둔도수로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화둔도수라는 것은 이 세계 이 지구촌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 핵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큰 이런 뭐라고 표현해요? 불기운을 묻는 그런 이제 공사가 화둔도수라는 말씀이죠. 네, 지금 북한의 그 비핵화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그 회담들이 상제님의 화둔도수가 이렇게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사님, 미국과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협정을 맺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1980년대 이제 레이건과 그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 제로 옵션이라는 것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로 옵션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 핵 감축 협정을 이렇게 맺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진통은 있었지만 이제 육자회담, 이 북한 핵 무기를 중심으로 한 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이제 북한 핵 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세계 강대국들은 노력해 온 것이죠. 부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불바다 했었는데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비핵화하니까 참 이것도 상제님이 화둔 공사의 그 도수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그런 화둔을 말씀하실 때 떠오르는 게 우리가 MT 가서 캠프파이어 하고 흙으로 이제 덥죠. 불씨를 좀 덮죠. 근데 덮었어도 안에는 이제 불씨는 남아 있어서 얘네들이 뭐 가끔 튀기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94년도 비핵화 뭐 문제와 관련해서 94년도에 IAEA 탈퇴하고 그때 막 진짜 전쟁 날 줄 알고 사재기하고 하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긴장도 한번 하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또 이완도 시키고 그것도 음향으로 지금 불 묻는 과정도 이렇게 좀 완급 조절이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상기님의 하둔독서에 따라서 핵전쟁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영화 제목이죠. 소설이기도 하고 무기여 자리 거라고 있는데 핵무기여 자리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의 여러 면에서 갈로 넘어가는 사건은 이제 법칙적으로 화극금의 상극 끊어진 다리를 이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주시는 건데 불기운이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문명을 일으켜준 불인데 그게 집도 태워 먹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한의 살기, 무형의 어떤 에너지, 증오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유형의 무기이기도 한데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핵무기는 이 우주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소멸시킬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토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그거를 상생으로 돌리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천지공사의 어떤 중요 골자기도 합니다. 그 지금의 그 북한 핵 위기가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상기님께서 집행해 놓으신 화둔독서가 이제 현실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상기님께서 1901년부터 이렇게 천지공사를 기획하신 인류의 역사가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판을 거쳐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상실음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우주의 가을을 앞두고 후천 성경이 건설되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상기님께서 천지공사로 이미 다 짜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도전을 보시면 7편 35장에 이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세계 전쟁이 붙으리라. 전쟁은 내가 일으키고 내가 말리느니라.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워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이 초반 전쟁, 이 상실함의 초반 전쟁은 기존의 애기판과 총각판처럼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발발은 되긴 하지만 큰 전쟁은 이제 세계 전쟁은 이렇게 어떻게 중국에서 터진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의 어떤 그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 양국 두 강대국들의 어떤 그 정치 질서, 세계 질서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작게는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강대국들 중심으로 이렇게 짜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큰 틀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장님 그 남북 상실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끝나게 되나요? 그렇다면 상대님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사실 이제 상진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의 정세가 100년 전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지에 이미 2013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기분 나쁘게 똑같다고 써 있어요. 그 기사가 쓰기는. 왜냐면 그 당시에 영국과 독일하고의 그 판세가 지금의 미국과 중국하고 너무 흡사하다. 그리고 그 프랑스의 움직임도 그 당시에 뭐 일본 그 당시 프랑스와 움직임이 지금 일본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의 그 세력 파워 시프트, 헤게모니 쟁탈전 속에서 지금 양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틈에 우리가 딱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만과 중국의 문제, 동중국해 문제,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그 시작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화선만 딱 불만 붙이는 거지. 그 뇌관은 더 큰 전쟁은 중국과 관련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파는 우리도 똑같이 겪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 그 도수가 착착착 돌아가는 거가 우리한테는 정말 카운트다운 하는 느낌으로 피가 말리는 면도 아는 자들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런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4대 강국의 이런 대통령들의 강력한 파워맨들이 등장하는 것도 100년 전의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한다는 게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상계님께서도 그러한 인물들을 그 자리에 배치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실음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병난, 전쟁과 질병이 온다는 말씀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차 세계대전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병난으로 비결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상실음이 시운에 와 있고 그 6.25 전쟁은 상실음의 전반전이었고 우리는 60년, 70년 가까이 이제 하프타임 겪고 있는데
후반전이 이제 돌입을 되려고 북한과 남한이 만나고 미국과 중국이 어쩌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도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게 상진이는 네, 말씀이고, 그럼 이 전쟁이 오래 가지 않았던 게 1차 세계대전에 갑자기 그 스페인 독감이 돌아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이 터져서 그 소강 상태로 전쟁이 돼버린다는 것이 아직 우리는 역사로 겪진 않았지만 세상의 대세를 아는 입장에서는 뭐 알려야 되는 어떤 큰 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상기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런 인류 구원 프로젝트 천지공사를 짜 놓으셨는데요. 이런 일면에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산다면 정말 안개가 뿌옇게 낀 곳 세상에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연하고 어떻게 기결되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렇게 사님께서 오셔서 천지공사를 짜 놓으신 이런 일련의 세운 공사의 틀을 우리가 큰 대서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